자, 여기 보시면 자기 관리하고 위탁하고 이제 기업 구조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설립 자본금은 얘 5억이죠. 얘 3억이고 3억이죠. 그다음에 얘가 70억이고요. 50억 50억이죠. 이건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출제하기 때문에. 예. 순서는 적을 수 있나요? 이렇게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그죠? 안 되시면 시옷하고 치우시잖아요. 얘가 먼저잖아요. 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먼저라고요.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적으시면 정이 나중에 기억이 안 되면 이게 57에 35예요. 어? 곱셈으로 하면 57에 35. 그 다음에 주식 공모하게 되면요. 얘는 100분의 얼마? 30. 30. 얘는 적용 안 받는다고 그랬죠. 얘는 3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건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개 모집하라는 얘기고 3호라는 거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 역할하는 게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왜 군인 공제조합이라든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애들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식 분산이라고 그랬죠. 주식 분산이라는 거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얘기해요. 얘가 이제 100분의 50 적용 안 맞는다고 그랬죠. 요게 그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이거예요. 가장 최근에. 근데 이게 작년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법이 개정이 되면 요런 거 바뀌면 계속 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억은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했었냐면요. 처분 제한이 있죠. 자, 처분 제한하게 되면 국내 부동산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라고 해놨고요. 얘는 이 적용을 안 받죠. 근데 이거 처분할 때는 나지 상태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처분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나지 상태로 취득해서요. 나지 상태로 처분하면 투기적인 요소가 강할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은 처분해서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 있죠.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냐면요. 차입 및 사채를 우리가 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원래는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근데 주총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은 10배 범위 내에서.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의 규정에서는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탁하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네들은 명목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죠. 그러니까 얘네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상근 직원이 있죠. 또는 임원을 갖다가 고용할 수 있다 없다? 고용할 수 없어요. 이것도 가끔씩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시면은 24번 문제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을 때요. 1번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에 가면은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정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3번 지문에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거 이제 답으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5번 문항에 자 4번 지문을 가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전번에 앞전에 문제에서는 둘 수 있다 그래갖고 답으로 주고 이번 거는 또 둘 수 없다라고 또 올바르게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게 가끔씩 들어오니까 이거 정리해달라는 얘기고요. 1번에 보면 이제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5억 원이잖아요. 요때가 요 설립 자본금이 이게 개정이 될 때였어요.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출제해서 또 답으로 유도하는 거죠.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또 3번 지문에 가면 감정평가사 또는 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디선가 내용은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냈던 양반이 다시 출제할 때 자기가 냈던 거 기준했을 때 배열을 좀 다르게 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요. 딱히 틀릴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26번에 가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지문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주식 공모에 관한 조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에 가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 회사에게 위탁을 해야 되죠. 얘네가 무슨 회사니까? 서류상의 회사니까. 자기네가 자기의 자산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자산관리 회사에게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얘가 자본금이 얼마 이상? 에? 얘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랑 같은 조건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얘들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주지만 얘는 직접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70억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얘들 대행해 주니까 최소한 자본금은 얼마? 70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자산운용 전문력이 5사람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5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얘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그럴 때 거기 2번 지문에 가면요.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세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해주게 되면요. 100분의 90 이상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되면 얘네는 법인세 면세 혜택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 혜택이 없어요. 세전 혜택이.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제상의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없는 이제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죠? 예. 그래서 법인세 면세 혜택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상의 혜택을 가장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가시면요. 27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자기관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위탁관리는 3억 원,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6개월 이내에 30억 원을 모집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최저 자본금은 이제 50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이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니까 틀린 거죠. 이 중에 실체형 회사는 자기관리 하나밖에 없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틀렸겠죠. 자주 나오죠. 꾸준하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죠. 없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그냥 간단하게. 설립자본금이 얼마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근데 그 밑에 28번에 가면요. 1번 지문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뭐 이거 있죠. 참 꾸준히 나오죠. 맞는 지문으로 나왔다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왜 들어와야 되냐면요. 그래야지 지문을 보고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5개를 다 일일이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 탁 보고 맞다 틀리다가 바로 판별될 수 있는 애들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에 보면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법상의 실체 회사인 주식회사라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얘는 명목회사잖아요. 그리고 거기 4번에 보면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 자본금이 10억 원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죠. 설립 자본금은 3억 원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하는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50%겠죠. 답이 이제 3번이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죠. 실체가 있는 회사는 자기관리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29번에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시면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건 좀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22회 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에 나온 것처럼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하고는 합병할 수 없다. 그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9번 같이 이렇게 줄 때는요. 출제자가 답을 확실하게 맞추도록 하나 툭 주는 거죠. 나머지 거기 있는 4번의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부동산 투자회사 등의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겠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을 받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4번 같은 지문들은 뭐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30번에 가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그럼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5번 지문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4번에 봤더니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고 돼 있죠. 그거는 자기관리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의 최저 자본금은 각각 50억 원이죠. 자기관리는 70억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리츠법에서 출제가 됐을 때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출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는 배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에서는 한 문제가 나와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이제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여기서 우리가 주어졌을 때 2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90 이상을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걸 배당을 해줄 때 금전으로 배당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지금 지문의 구성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31번에 2번에 우리 저기 그 뭐 옆에 정답 및 해설해 보니까 2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뒤에 문장이 빠진 것 같아요. 이익 준비금이라고 돼 있죠. 예, 적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적립하지 아니한다는 거 보니까
이게 원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 줘야 되고요. 배당은 금전 배당이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올 연말까지는 100분의 50만 배당해 줄 수 있다고요. 한시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배당을 안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은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배당을. 근데 다만 얘네들은 여기 위탁하고 기업 구조정이 있죠. 얘네들은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게 되면 법인세 면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배당을 해줄 때. 근데 요 조항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50만 배당을 해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얘들은 나올 일이 없다고요. 올 연말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지금 현재 요건상에서는 틀려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저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32번에 나온 것도요. 이것도 그냥 뭐 참고하셔도 뭐 큰 무리가 없죠. 거기 5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는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반면에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투자를 운영을 했을 때 원금 손실이 없는 자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은행이 예치하는 거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답을 그거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장점은요.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고 부동산 투자 회사나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 성과를 이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그런 구조죠. 다만 이제 펀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 운영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냐면 뮤추얼 펀드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뮤추얼 펀드는 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로 부동산에 투자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 운영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면요. 33번에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 관리 운영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이제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서 존재하는 명목 회사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자기관리 하나만 실체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3번 있죠? 여기 틀린 게 하나 또 있어요. 3번 지문도 틀린 거예요. 자,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로 이전의 CD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걔도 틀린 거죠. 그죠? 우리 교재에 보면 33번에 답이 1번으로만 돼 있죠. 네, 1번하고 3번의 복수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변동금리 있을 때 기준금리 있죠. 변동금리 있을 때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돼 있죠. 그렇죠? 기준금리로 쓰는 게 뭐예요? CD 유통수익률하고 코픽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은 기준금리지 얘들이 대출 이자율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험에도 이게 1번하고 3번의 복수 정답을 인정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인称 들어가서. 왜냐하면 제가 이때도 시험장에 있었거든요. 이때도. 그러니까 잘 알죠. 그래서 33번은 1번하고 3번이 복수 정답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되죠. 이것도 이제 출제한 사람도 착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그냥 쭉 해가지고
여기서 CD하고 코픽스 이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전에 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시험 은행에서 이 CD를 발행하는 게 단기 자금 조달이 하기 위해서 이거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이 100이라고 그러면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한 10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밖에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새롭게 도입한 게 뭐예요? 그게 코픽스라고요. 코픽스. 그래서 이 코픽스 전에는요. 코리버라고도 한번 도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픽스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33번은 답을 1번으로 쉽게 주면서요. 3번에 대한 것이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그때 이때는 이제 1번, 3번의 복수 정답 이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34번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요. 답은 4번이죠.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있죠. 이거는 이제 주로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요. 건전한 투자 활성화라고 돼 있죠. 어디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한 구조 조정을 지원하고요. 투자 보고서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이게 요건이 되면 바로 이 주식회사 증권 시장에다 상장하도록 돼 있어요. 바로 오픈이 된다는 얘기죠. 공개 회사에 관한 정보가. 근데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이 안 돼요. 걔는 왜 상장이 안 되냐면 걔는 그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5년으로.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5년 후면은 청산되는 회사에 주식 투자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요건이.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거는 뭐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35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 4번의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에서는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니까 틀린 거죠. 얘는 상장이 안 돼 있다고요. 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가 끝나면 얘는 청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투자자가 요구하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얘는 상장 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요. 그리고 5번 같이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죠. 차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취득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1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거기 이 3번 지문도요. 이것도 표현상에서는 잘못된 표현이죠. 이게 1년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 아니라 원래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년의 범위, 5년의 범위 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는 처분해서 안 된다고 돼 있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3번은 그래서 이제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번 지문에는요.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리츠의 구조가요. 대부분 오피스 리츠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서 한 60, 70%가 다 오피스 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설립돼서 투자 대상이 다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오피스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데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콘도미니엄,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는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서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의 수가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수보다 많아요. 이게 리츠법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이게 2001년도에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면은 IMF가 터진 직후겠죠.
그때 이거를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현금은 없고 부동산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지만 유동성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으니까 얘들부터 먼저 설립이 된 거예요.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에서부터. 그러니까 걔가 숫자가 더 많아요. 자기관리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제상의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가 지금 이게 개정이 계속된 이유가 이 자기관리 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위탁관리도 만들어낸 게 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얘 자체의 세제상의 혜택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참 이번에 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있죠. 그게 이제 신상품이 출시가 돼요. 이달에. 그렇죠? 여러 형태를 빌려가지고 그거 이제 자료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로는 대출 기준이 좀 엄격하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부부 합산이 이게 7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자서만 이 수익을 내면은 연봉이 7천만 원 넘어가기 어렵겠죠. 근데 부부 합산이면은 웬만하면 7천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에 적용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한도를 낮춰줘서 부부 합산 기준을 8천만 원 정도로 그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한 20인가 30% 정도가 저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대요. 저게. 그리고 기존에 그 보게 되면은 그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 비율을 갖다가 거의 80%에서 90%까지 규모를 확대시켜주면서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상계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대출받고 제2금융권에서 빌면 이자가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전환시켜주는. 예, 그래서 더 나은 보금자리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칭 붙여갖고 그래서 중순에 아마 출시한다고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 드릴 때 포함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법 개정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자료는 제가 드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발 자료를 드리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수집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5번의 답은 이제 1번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번에 보면요.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을 때. 자, 요거 이제 그 지난번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할 때요. 자, 프로젝트 금융에서는요.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익금은 어디에 기초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개발사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뭐를 설정해서. 위탁 결제 계정. 그죠?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보시면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에서 관리된다 그랬으니까는 맞는 편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냐면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개발 신탁이라고 배우셨죠. 이거 배우셨잖아요. 얘하고 이제 그때 그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나왔을 때 사업 수탁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그 토지 개발 신탁 방식에 보면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자는 누구 얘기하냐면 토지 소유자. 수탁자는 누구예요? 신탁회사, 신탁회사. 네. 이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의 소유권이 있죠. 요 계약 기간 중에는 형식적으로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이 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가 건설 단계에 부족한 자금을 얘네가 조달하죠. 그 얘네가 조달하고 이 자금 관리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하죠. 수탁자가. 얘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 주체가 얘가 된다고요. 수탁자가. 그렇죠? 여기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된다 그랬어요? 그건 토지 소유자가 되죠. 개발업자는 단순히 분양 대행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36번에 보시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1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고 돼 있죠. 틀렸잖아요. 위탁자가 아니라 누가? 수탁자가. 거기 36번에 1번 지문 있죠. 그래서 이거 강의해 드릴 때 요거까지 얘기해 드리잖아요. 자금 조달 얘가 하고 관리도 얘가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개발 사업을 완성해서 분양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들어간 비용 자기들 수수료 공제하고 넘겨준다고요. 그래서 얘한테 주거나 얘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걸로. 근데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회사 이렇게 쭉 풀어보셨지만 딱히 어렵거나 그런 지문들은 별로 없잖아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주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정리가 돼 있으시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 한 문제씩은 잘 들어와요. 저기 오히려 선생들이 내는 지문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치법에 있는 지문을 다 활용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내더라도 지문 하나 정도는 이제 뭐 난이도 조절용으로 해가지고 좀 무관하더라도 끄집어 와서 갖다 주시는데 답은 확실하게 줘야 돼요. 답 자체를 찾지 못하게 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해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 정도를 내가 정리하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걸로 기준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부터 했고 금융 나가면은 일단 싫어하셨다고요. 투자도 싫어했고, 그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하면은 이게 조금씩은 나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시면요, 문제를 쉽게 주잖아요. 그럼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무슨 또 불안감을 갖게 되냐면, 이 정도의 난이도로 과연 나올까?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점수가 나와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험에 들어갈 때까지는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이나 성적이 덜 나오는 사람이나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도 있죠. 그 불안 심리 때문에 시험이 임박할수록 이제 자꾸 천기누설 찾고 그러는 거예요. 어딘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천기누설 뭐 이런 게 뜨는 거죠. 더 이상의 것은 없다. 뭐 이런 거. 비법 대공개 뭐 이런 거 나가는 거죠. 이것만 들으면은 6점을 뭐 80점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그거 해간다고 해서 되겠냐고요. 거기 가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런 평범하게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을 갖고는 사람들을 못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렵거나 뭔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저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또 부치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용이 없다니까요. 어려운 거 풀어봐야 쉬운 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거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6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다 틀리는 거 혼자 맞춘다고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남들 다 맞추는 거 혼자 틀리고 있으면 그건 사단 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충실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처음 비해서는 용어의 이해도나 이런 게 다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을 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프로젝트 금융 얘기하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건요.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부터? 요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는 요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어디의 기초에서?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이 있죠? 이거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는 사업 자체 자산이란 얘기죠. 별도의 물적 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 자체를 운영할 때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하면은 그 회사 자체의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요 현금 흐름을 갖고. 그러니까 요 현금 흐름을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무슨 계정을 두고 이걸 위탁 결제 계정 또 결제 위탁 계정 뭐 쓸 때 다르게 써요. 그래서 이게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관리할 수 있고 특징은 일단 얘가 무슨 금융이라고 그랬어요.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했었죠. 이게 원래는요. 이게 모기업이 되는 A라는 기업이 있고요. A라는 기업에서 별도로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이 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잘못되더라도 이 투자자를 통해서 이 모기업에는 이 채권 추심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금융이라고 그래요? 비소금융인데 현실적으로는 시행사가 있고요. 여기 금융기관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이 시행사를 보고 돈을 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누구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시공사를 끌고 들어와서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구조가 의한다 그러면. 아니면 사회 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할 때는 최소 수입 운영 그 보증계약이라는 걸 체결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왜 BTO 이런 거 할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니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왜 이런 거 했었잖아요. 민간업자가 이제 개발을 하고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운영권을 획득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속도로 이런 거 설치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톨게이트를 설치해서 요 차량을 통해서 이제 도로 사용료 받아갖고 투자비 회수하는데 여기에 이제 약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루에 5만 대 정도 이상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이제 그 사업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나온 거죠. 근데 최소한 80%인 4만 대 정도는 이게 왔다 갔다 해야지만 최소 수입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4만 대 이하로 이용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손실분은 지자체가 메꿔주는 걸로. 그런 것도 일종의 무슨 금융이다? 제한적 소금이다 이거죠. 지급보증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지급보증 해주고요? 시공사가. 그러니까 비소구 혹은 무슨 금융? 제한적 소금융.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비소구. 근데 이제 아니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 붙은 거죠. 제한적 소금융이라고. 그래서 여기 37번 있잖아요. 37번에 보시면 이건 19회 때 나온 거니까 10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표현이 4번에 가면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무슨 금융이다? 비소금융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38번 같은 경우는요.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 1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 그 4번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행사들은요. 이게 돈이 없는 회사죠. 여기는 단순히 개발 사업에 대한 뭐만 하는 거예요. 기획이라든가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를 담당하는 데가 이제 시행사고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아이디어는 있지 뭐는 없어요.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를 보고 금융기관에서는 초기 이 사업자금 대출해주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같이 연계해서 들어와야 돼요. 시공사를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공사가 연대보증 서야 돼요. 자기가 책임 완공을 해주겠다. 만약에 잘못되면 사업권 포기하겠다. 이런 각서 제출해야 돈이 빌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 자금을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진짜 본격적인 개발 자금이 필요할 때는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이렇게 돼 있으면요. 나중에 이제 시중은행에게다가 이제 돈을 또 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빌린 거 갖고 이제 사업 진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는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풀게끔 해준 거죠.
2번 지문에 가면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걔를 답으로 준 거죠. 간단하게 준 거란 얘기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요. 그 40번 문제도 비슷해요. 40번 문제도요. 먼저 40번 보시면 프로젝트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에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5번에 시행사 개발 이익의 선지급일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풀 수 있게끔. 근데 1번에 위탁관리 계좌의 운영, 시공사의 책임 증공 의무 부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그리고 39번도 가도요.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게 되면 3번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니까 틀린 거죠. 프로젝트 이 금융의 자금은 어디를 통해서? 위탁 결제 계정. 그거 갖고 또 이제 틀리게 유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요게 27회 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출제자들은 1번 지문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1번을 썼을 거예요. 자, 특정 프로젝트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될 때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물적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 자체 자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걸 압축해서 정리할 때 프로젝트 금융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정리하고 들어가면 틀리기 십상이라는 얘기죠. 담보로라는 건 제공하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1번에서 답을 유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은 또 담보만 보고 1번을 찍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봤더니 3번에 이게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급하게만 안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린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실 때 여기 주부분들도 조그만 시계 있죠. 시계. 앞에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시계 있잖아요. 손목시계도 괜찮고. 시계를 앞에다 하나 놓는 게 좋아요. 시계를. 교실에 들어가면 벽시계가 있으면 좋은데 벽시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걸려 있더라도 그 시계를 볼 여력이 없어요. 풀다 보면 정신이 없다고요. 어느 순간에 고개 들어보면 갑자기 시계가 눈에 들어오면 몇 분이 지났다는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요. 내가 몇 번 풀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모의고사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20분 경과하면 개론은 한 20번대 가 있어요. 20번 가깝게. 근데 민법은 10번대 초반에 가 있다고요. 경과하면. 그러니까 민법이 그만큼 푸는 속도가 느려요. 지문을 하나씩 확인하고 와야 되니까. 법률적인 조문이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이 상대적으로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딱 보면 얘가 답이다 이렇게. 그래야지 40분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민법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민법을 탁 보면 얘가 답이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다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 4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요거 답이라는 게 5번이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보면은 20회 수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원래 41번 문제도요. 4번하고 5번 있죠. 그때 이게 복수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일단 5번을 이제 답을 준 거예요.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주택연금 채권은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진 않고요. 조세 채권이라든가 임금 채권이 연체된 게 있잖아요. 집을 내지 못한 게 있으면은 다른 재산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주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4번 있죠. 자,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이때 당시는 이게 조문에는 있어도 이게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조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없었다고요. 이때 당시는 확정기간 방식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자기가 기간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의청이 들어가지고 4번하고 5번이 복수정답이 됐던 건데 지금은 확정기간 방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지금은 맞는 지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그 밑에 42번에 가시면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죠. 주택연금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느 걸로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 주택연금은 고정금리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변동금리.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보금자리론이 고정금리고요. 주택연금은 변동금리예요. 얘가. 그리고 얘 둘 다 조기 상환은 가능한데 얘만 조기 상환 수수료를 안 문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택연금에서는요. 나중에 그 이제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청산하죠. 남는 거 있으면 상속인에게 주고요. 모자란 거 있으면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럼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대납해 주니까. 그래서 42번은 틀린 게 5번이겠죠.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적 상속인이 상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걸 법적 상속인이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여기에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자식에게 뭐 피해를 넘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은 이 주택연금의 신청 비율이 좀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지금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43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을 때요. 1번에 보시면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요. 44번에 보시면 여기 1번 지문 또 나와 있죠. 리츠하고 조인트 벤처 있죠. 조신리. 무슨 금융 방식? 지분금융. 그렇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이 점점점 커지는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4번에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은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만기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얘가 전부 콜방어가 성립이 된다고. 유일하게 만기를 할 수 있는 게 MBB라고. 그리고 다계층 저당증권이 있죠. 얘는 다양한 증권이 있죠. 만기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건 다계층밖에 없고요. 그래서 3번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은요. 연금 개시 시점의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을 이전이 된다 그러면 틀리죠. 그 주택을 담보로 소유권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제 그때 청산해서 그동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까지 이제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뭐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왔던 건 알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억하시나요? 예, 이상이 되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도 그거 나온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46쪽에 부동산 활동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부터 잠깐 이제 쉬었다 하시죠.